네, 오늘 민법 기본 4회차 진행합니다. 교과서는 163페이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OX 문제는 쉬는 시간에 풀어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났던 지문 위주로 났고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OX를 잘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뭐 특별히 이걸 뭐 잘 맞춰야 뭐 내가 실력이 있는 거다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지금은. 자, 오늘 할 부분이 물권 변동부터 그 다음에 점유권, 소유권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민법 총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죠. 이제 한 일주일 지나니까 또 많이 잊어먹었어도 될 거고요. 뭐 그런 게 당연합니다. 자, 물권 변동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물권의 득실 과정을 뭐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권 변동이라는 건 그야말로 뭐 변화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쓰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한 게 있는 거죠. 물권 변동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원칙,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 그것 중에 하나가 공시, 공신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공시의 원칙이라는 거는 외부로 알리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외부로 알리는 것.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거 볼 수 있자니까.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물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다. 이겁니다. 물권 변동 여부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을 공시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표상을 어떻게 만들어 놓을 것이냐 뭐 이런 거겠죠. 여기에는 의사주의와 형식주의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의사주의는 프랑스가 대표적인 나라고 형식주의는 뭐 우리나라, 뭐 독일, 뭐 일본 다 이런 쪽에 해당합니다. 의사주의라는 건 당사자가 물건을 넘기겠다라는 의사가 드러나면 된다는 거예요. 외부로 드러나면. 그러면은 공시가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형식주의는 외부로 드러나고 그것이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서 포착이 좀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요구하고 있어요. 물권적 합의만으로 되는 게 의사주의라면 당사자의 의사만 형성되면 돼요. 근데 별도의 방식을 요구하는 게 형식주의고, 대부분의 나라가 저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로 따지면 조선시대는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매매 계약을 하고 땅 문서 넘기면 그냥 물권이 넘어갔죠. 그죠? 뭐 별도로 공무소에 가서 뭐 등기를 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는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로마에서 출발했어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의 그 공무소들이 각 도시마다 공공 장소가 다 있었습니다. 공무소도 다 있었고, 그 공무소에서 뭐 노예도 등기하고 자기 토지도 등기하고 이거 매매할 때마다 가서 등기하고, 이런 절차들을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멸망한 1000년이나 갔던 굉장한 제국인데, 우리의 현실 생활과 지금 있는 법률 문화와 한 80% 정도가 같아요. 80% 정도가 같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뭐 공시제도랄지 아니면 물권 변동, 그리고 또 뭐 물권의 이동, 그리고 소유권, 점유권 이런 개념이 다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때 2000년, 한 3000년 전쯤이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뭐 단군 할아버지가 있고 뭐 이런 시대인데, 얘들은 벌써 그런 걸 만들어 놨다는 거죠. 어쨌든 그 문화를 우리도 수입을 해서, 조선시대에는 땅 문서만 넘겨주고 당사자끼리 사고 팔면 끝이었지만 지금은 등기를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일본이었죠. 일본 시대. 여기에 1910년에 우리가 이제 나라를 잃게 되죠. 잃게 되고 일본이 우리 조선반도를 강제 병탄하게 됩니다. 사실은 1910년이라고 해놨는데 실제로 나라의 국권을 잊어먹은 거는 5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군사력하고 외교권이 있어야 이게 나라지. 그죠? 근데 1905년에 외교권을 잃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통감부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군대도 해산시켜버렸고 1908년 정도에 완전히 다 끝나버렸죠.
1910년은 그냥 거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은 거에 불과한데 여기부터 이제 45년까지인데 요때 어쨌든 간에 요 전 시대까지는 의사주의였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의 조선의 땅을 약탈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때 이제 조선 뭐 총독부를 만들었고 총독이라는 건 말이죠. 뭐 이렇게 총독이라는 건 그 지역의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총독입니다. 예컨대 옛날에 뭐 로마 시대 때 뭐 예수를 죽게 했던 시대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인데 여기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고 어떤 걸 했냐면 토지 조사 사업을 합니다. 토지를 전부 다 구획을 나눠 가지고 실제 현황을 조사하고 소유자들을 등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때 조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일본의 저런 강제 명탄에 대해서. 첫 번째 방식은 순응하는 거죠. 그죠? 일본이 등기하라고 하니까 토지조사하고 등기하라고 하니까 했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건지는 알지만 양반가들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일본 애들한테 하라는 걸 내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등기를 안 한 사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무제한 농민들처럼 몰라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내가 돈 주고 사서 땅 문서 하나 들고 있으면 이게 장땡인데 뭘 하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문화가. 그래서 안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토지 사업을 벌이고 등기하라고 했는데 안 했던 땅들은 무주물이 돼버린 거예요. 무주물이 돼버렸고 그 땅들이 그러니까 이 땅이 요 한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뉠 거 아닙니까? 오케이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 안 했던 사람, 몰라서 안 했고 알아도 안 했고 뭐 하여튼 이렇게 될 거고 요 두 땅은 일본인들한테 불화되거나 아니면은 친일파들한테 이제 뭐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일본국에서는 조선인에 대해서 대대적인 자귀 수요를 합니다. 공후, 백자남 이게 다 자귀잖아요. 그죠? 자귀들을 주는데 거기에 자귀 명단에 보면 뭐 양반들이죠. 양반들한테 돈도 주고 자기도 줬으니까. 근데 요 조선이 멸망할 때 요때 집권당이 어떤 당이었냐면 노론이었습니다. 노론. 노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완용이라는 사람이 노론의 마지막 당수였습니다. 노론의 마지막 당수였고 당론으로 넘기게 된 거죠. 넘기게 됐고 그 사람들이 자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체 자귀 명단 중에 한 8할 정도는 노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씨도 좀 있었고요. 왕족. 그리고 소론 일부 뭐 북인 한두 명 요 정도 포함이 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땅들이 넘어갔죠. 일본인들한테. 근데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나니까 일본인들이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요 일제시대 기간을 우리 헌법에서 비춰볼 때 합법적인 정부가 있었던 기간인가요? 없었던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이 일본의 총독부는 우리의 합법적인 정부가 아닙니다. 요때 우리의 지금 헌법으로 보면 우리한테 합법적인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상해 임시정부는 정부 기능과 군사 기능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해 임시정부의 군대는 만주에 있었습니다. 만주에. 예, 만주에 있었어요. 그때 군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군데가 상해 임시정부의 직할부대 역할을 했죠. 어쨌든 이게 불법적으로 약탈한 거니까 이거 제주인한테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6.25가 난 겁니다. 그죠? 이것도 골치 아픈데 이거 되돌려 백도어 치는 것도 어려운데 이게 다 날라간 겁니다. 이제 등기가.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6.25가 끝난 다음에 토지 소유 관계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남아있는 자료도 없고 사람들은 수태 죽었고 그죠? 월북된 사람, 납북된 사람, 죽은 사람, 행자물병 된 사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땅이냐 이거지. 누구 땅이냐. 그래서 이때 나라에서 어떤 말로 만드냐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뭐냐면 원래는 땅 문서 있고 뭐 등기부 내고 뭐 이게 정상 절차인데 그거 어차피 안 되니까 자기가 이 땅의 소유자라는 증명할 수 있는 걸 내고 증인을 2명 데려오면 돼요. 그러면 등기해 줍니다. 이 사람 땅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꾼이 많았겠어.
그쵸? 예컨대 이쪽 예컨대 최 부자네 집이 땅이 뭐 몇만 석인데 여기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마치 후손인 것처럼 그래서 한 2명 구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요때 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형사벌 규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벌도 많이 받고 사기도 많이 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80년대까지. 지금은 요 법은 폐지됐습니다. 요거 한시법이어서. 하여튼 지금도 일본인 명의로 된 땅이 아직도 많아요. 강원도, 경기도 북부 뭐 이쪽에 보면 아직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막 우리나라에서 막 옛날에 조상 땅 찾아주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예. 뭐 그런 게 있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지금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기제도가 있죠. 등기제도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부 다 손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죠? 수기등기부 여러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전산화 작업을 거쳐서 지금은 100% 전산화가 돼 있어요. 100% 전산화가 돼 있는데 그래도 그러면 구등기부 전산화 되기 이전의 거는 그럼 다 서류를 없앴냐? 그것도 다 남아 있습니다. 소송할 때는 이것도 봐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공시가 되면 권리 변동이 성립하게 되고, 그죠? 효과가 발생하고 권리 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A로부터 B한테 등기가 넘어갔다면 이에 부합하는 실체도 있을 거라고 믿어줍니다. 요게 추정력이에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부터 을이라는 사람한테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표시가 됐으면 갑과 을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매를 했거나 이 원인에 적으니까 매매를 통해서 제대로 넘어갔겠구나 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을한테 넘어갔는데 갑이 야 이거 나 을한테 판 적 없어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입증해야 됩니다. 팔지 않았다는 것, 위조됐다는 것 이런 거를 본인이 입증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추정력은 그런 효력이 있다. 다만 공시가 되고 있다고 해서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시는 보여주는 거죠. 보여진 대로 내가 이걸 믿고 거래를 했을 때 이걸 믿은 사람을 보호해 줄 거냐 아니면 실제 권리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존중해 줄 거냐 실제 소유자냐 믿고 거래한 놈이냐 이 둘 중에 하나는 희생이 돼야 돼요. 어쨌든 그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갑이라는 사람 땅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명의를 다 위조한 거죠. 갑의 명의를 다 위조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갑인 것처럼 그쵸? 마치 갑인 것처럼 병이라는 사람한테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등기가 되게 된 거죠. 돈은 얘한테 줬겠죠? 얘는 당연히 날랐을 거고 그죠? 그랬더니 갑이 자기 토지를 보니까 병명의로 넘어간 거예요. 자기는 판 적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진정한 소유자고 이 사람은 믿고 거래한 자입니다. 그죠? 둘 다 잘못이 없잖아요. 나쁜 놈은 저 을이지 그죠? 중국으로 튄 요 놈이 나쁜 놈이지 둘은 다 무고한 사람인데 둘 중에 어쨌든 한 명은 희생을 해야 돼요. 한 명은 얘한테 가야 돼요. 에? 중국으로 쟤 찾으러 가야지. 누가 찾으러 가게 할 거냐 이겁니다. 이거는 입법 정책의 문제입니다. 입법 정책의 문제. 입법자들이 누구를 보호해 줄 거고 누구를 희생시킬 거냐를 입법자들이 결단을 내리는 사항이에요. 저거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 다 무고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입법자들이 요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이겁니다. 요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 이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등기가 이쪽으로 다시 회복이 되면 이 사람은 등기 날리고 돈은 얘한테 줬으니까 지금 돈을 잃은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자기는 땅도 못 받고 돈만 잃었으니까 이 돈에 대해서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됩니다. 예. 못 받겠죠, 대부분은. 그렇게 이제 법률을 정리를 한다. 그래서 공신의 원칙이라는 거는 이거죠.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한다. 이게 이제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동산 거래에서는 인정하죠. 동산 거래에서는 도둑놈이 뭐 물건을 팔았어도 선의취득 같은 거 인정하니까 그런 것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를 보호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권행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물권행위라는 개념은 이 정도로 순서를 좀 나눠보면 좀 좋겠죠.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자, 매도인 갑이 자기의 소유의 건물을 매수인 을한테 이제 넘기는 거죠. 1월 1일 날 매매 계약을 했다고 보는 겁니다.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당일날 주고 중도금은 1월 15일 날 4천만 원을 주고 잔금은 뭐 2월 1일 날 5천만 원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서를 쓴 거고 당일날 1,000만 원을 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1월 15일 날 4천만 원을 중도금을 송금했어요. 그리고 2월 1일 날 갑은 부동산 매도용 뭐 인감증명서와 등기권리증, 뭐 등기권리증을 잊어먹었다면 확인 서면 같은 걸 받아서 이제 을한테 교부하고 을은 받음과 동시에 잔금을 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거래는 마무리 짓게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절차죠. 이렇게 끝나면 각자는 해피하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면 돼요. 그죠? 예. 이럴 때 요 상황 있죠? 요 상황. 1월 1일 날 계약서를 작성한 상황. 요거를 채권계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거를 1월 1일 날 계약서 작성하고 우리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한 게 채권계약이고, 물권행위는 언제 있었던 거냐? 요때예요. 등기 넘겨주고 잔금 주고 할 때. 이 물권을 넘겨준다는 거는 사실은 원래로 따지면은 갑과 을이 손을 잡고 등기소에 가서 공동으로 도장 찍고 등기를 받았을 때가 물권행위 시점인데, 그죠? 근데 저 물권 변동은 각종 서류만 완비되어 있으면 해주거든요. 당사자가 달이 안 가도, 한 명만 가도 서류만 다 완벽하면 해주기 때문에 서류를 넘긴 걸로 물권행위를 다 했다고 인정해 주는 것 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요것보다는 더 늦어야 돼요. 그죠? 직접 손을 잡고 등기소에 가서 받을 때입니다. 그게 물권행위예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전, 서류만 다 줘도 물권행위가 됐다고 판례에서는 그냥 인정해 준 거죠. 그래서 다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요거보다 좀 더 늦어야 돼요. 판례가 조금 일찍 땡겨 놓은 겁니다. 그냥 서류 준 걸로 그냥 땡치자고. 요때가 물권행위 시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요 중간에 저 중도금 준 날짜가 뭐라고 돼 있냐면 임의 해제 불가 시점이라고 돼 있죠. 한마디로 채권 계약이 돼 있었던 1월 1일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는 그냥 자유롭게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잘못을 따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해제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중도금 이상을 받기 시작하면 양 당사자는 함부로 해제가 안 되는 시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로마법에서는 법쇠를 채운다고 했어요. 법쇠. 족쇄 채운다고 하죠. 요게 법쇠가 채워지는 시점이에요. 요게. 그럼 당사자들은 여기에 딱 부속이 되는 거죠. 자기가 벗어나고 싶다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쇠가 딱 채워지고 그 다음에 물권행위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요겁니다. 자, 채권계약이 무효나 취소, 해제가 됐다. 그러면은 소급적으로 소멸이 다 된 겁니다. 그죠? 소급소멸, 이건 처음부터 무효, 뭐 이런 거니까. 채권계약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물권행위가 영향을 받겠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다는 거죠. 채권계약 시점에서 예컨대 뭐 취소의 사유가 있다,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근데 물권행위 시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이 문제입니다. 여기에서는 사기, 강박, 착오가 있었는데 이거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폭행당하고 여기서도 폭행당하면 이거 문제 가지고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문제가 없을 때, 그럴 때 이것 때문에 이것도 문제를 영향을 받느냐, 이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그럴 때 채권행위와 별도로 물권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하자가 요구되느냐죠. 여기서도 뭔가 취소, 해제, 뭐 무효의 사유가 있어야 물권행위도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 얘가 날아가면 세트로 얘까지 날아가는 건지,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간단해요. 그냥 세트로 날아간다고 봅니다. 판례는. 세트로. 엄밀하게 따지면 저거는 별도이기 때문에 하나는 요거는 채권적 합의고 요거는 물권적 합의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각종의 합의마다 법률행위의 하자 여부는 별도로 따지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별도의 행위, 여기서도 별도의 행위인데, 그죠? 여기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여기까지 영향을 준다? 법에 그렇게 적혀 있지도 않은데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쵸? 근데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보는 학자들이 더 많아요. 여기 하자가 있어도 여기가 멀쩡하면 이거는 자동으로 없어질 수가 없지, 이렇게 따지는 게 교수들인데 대법원은 그렇게 안 보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도 같이 날아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들이 어떻게 믿겠느냐 이거죠. 일반인들이 내가 매매 계약할 때 내가 내 집을 지금 뭐 예컨대 10억짜리인데 칼 들고 와가지고 야 너 안 오면 네 딸면 죽여 뭐 이래가지고 1억에 팔았다고 쳐요. 그죠? 1월 1일 날 계약서 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000만 원 받았어요. 어쨌든 겁은 덜덜덜 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강박 상태가 저 등기 넘길 때는 없었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쨌든 간에 뭐 화기애애해졌다, 강박 상태에 벗어났다. 그럴 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저 때 문제가 생겼고 저거는 그것 때문에 저긴 한 건데 저게 문제가 생기면 저것도 당연히 날아가야지, 이렇게 여길 거다 이겁니다.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게 날아가면 이것도 날아간다 이렇게 본다 이겁니다. 이거를 이런 성질, 얘가 문제가 있으면 얘도 날아가는 성질을 유인성이라고 불러요. 유인성. 이게 별도다 이렇게 말하는 걸 무인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판례는 유인행위라고 봐요. 그 채권행위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날아가면 물권행위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물권행위는 부동산은 등기서를 고부한 때, 동산에서는 점유를 이전한 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은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갈라져 있고, 그런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채권계약에 무효해제 차고 이런 게 있어서 취소하게 됐다 그러면 이 물권행위도 같이 효력을 소멸하는 걸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물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봤던 그림에서처럼 당사자들이 물건을 사고 또 이 부동산을 팔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넘기고 이게 가장 많고, 그죠? 제일 흔하겠죠. 우리가 부동산 증개업을 하는 것도 이런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당사자들끼리 사고 파는 행위에 개입하기 위해서. 자, 요게 규정되고 있는 게 186조입니다. 요거는 법률행위. 이거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이 계약 같은 걸로 해서 물권을 변동시켰다. 물권은 대표적인 게 소유권 같은 걸 거고요. 소유권 등을 변동시켰다. 그러면은 186조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법률 효과를 처리합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있고 그에 따른 등기가 있으면 그때 소유권 넘어간다, 이 얘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등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해야 돼요. 당사자들끼리 아무리 합의해도 등기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물권 변동 없는 거예요. 등기가 있어야만 물권 변동이 된다. 이게 186조의 핵심이죠. 등기가 있어야 물권 변동이 된다. 근데 187조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 변동이라고 써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게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지금. 그죠? 당사자들 간에 서로 물건을 넘기자 말자 이런 합의도 없는데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합의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가 있다는 게 기본인데 아예 당사자들끼리 합의 같은 게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냐, 이런 문제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상속은 합의가 필요 없죠. 그냥, 그죠? 피상속인이 죽으면 상속이 되는 겁니다. 상속. 공용징수. 요거는 이제 신도시 개발한다고 할 때,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딱 수용하죠, 국가가. 그죠? 구획을 딱 정해가지고 이거 수용합니다. 돈 딱 주고. 요거 강제 수용을 말하는 거예요. 수용. 판결로도 소유권 날릴 수 있죠. 판결. 그죠? 그리고 경매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경매를 이제 하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 법원에서 하는 건 경매라고 부르지만 엄밀한 말에서는 입찰이에요, 입찰. 그죠? 경매는 값을 올려가는 또는 값을 내려가는 경매가 이게 진짜 경매인 거고, 우리는 봉투에다가 돈 넣고 그냥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 낙찰이잖아요. 입찰이에요, 입찰. 어쨌든 이런 것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이런 것들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저건 당사자의 합의가 없고, 그죠? 이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등기 없이도 물권이 넘어갔다고 본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 상속이나 공용징수나 이런 것들은 등기 없이 지금 넘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한테 있다가 지금 이게 상속으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국가가 이걸 가져간 거예요.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지금 부동산 등기부만 딱 보면 누구 명의로 돼 있습니까? 여전히 갑 명의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을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믿고 거래했으면 아까 우리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등기를 믿고 내가 거래했어도 내가 보호 못 받아요. 그쵸? 지금 진정한 소유자 이 사람이 보호받고 나는 보호 못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등기에 공신력이 없다는 쟁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데가 요런 데예요. 요런 데. 응?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건 진짜 누군가가 범죄 행위를 했을 때를 예를 든 거고 그건 예외적인 경우고 실무상 많은 건 이런 거겠죠. 그죠?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그죠? 이런 경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물권 변동은 피상속인이 사망. 하여튼 민법에서 피자는 이게 이제 수동태인데 자기가 당한다는 거죠. 상속을 당해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이제 상속이 되는 거. 하여튼 피 보는 사람이에요. 그죠? 보험계약에서도 피보험자가 피 보는 사람이죠. 예컨대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상속 이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테고, 포괄유증 이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상속 효과를 내려면 하는 겁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 응? 인데 이 사람한테 뭔가 내가 상속처럼 해주고 싶어요. 이럴 때 하는 게 포괄유증이에요. 포괄유증. 회사의 합병도 그냥 합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격이 하나로 돼버리는 거죠. 합병 요것도 뭐 다 똑같습니다. 공용징수 요거는 강제 취득하는 것만 그래요. 강제 취득하는 거 나라가 그냥 강제로 뺏어가는 것만 이거에 해당되고, 협의취득은 아니에요. 협의취득은 186조로 해결합니다. 협의취득은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취득해요, 대부분. 근데 끝까지 안 하겠다는 사람은 전체 토지의 한 70% 정도 다 이렇게 수용이 됐으면 요거는 강제로 갖고 올 수 있단 말이죠. 요럴 때 이제 강제 취득을 많이 하죠. 그리고 판결은 형성 판결만 그렇다 이거죠. 형성 판결. 형성 이렇게 말하면 법률 관계를 저걸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형성권 그러면 권리의 행사로 법률 관계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형성권은. 형성 판결은 판결로 법률 관계를 만들어 버립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성 판결이 이혼 판결이에요.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이거예요. 이혼 판결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확정되면은 그냥 이혼되는 겁니다.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이렇게만 딱 나옵니다. 물론 그러니까 이혼 소송은 딱 그 한 줄이에요. 근데 보통 소송을 제기할 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양육자 지정 그리고 뭐 위자료 뭐 기타 등등 이런 걸 다 하니까 요 주문 안에 이것저것 많이 쓰지만 이혼 소송만 한다 그러면 그거 한 줄만 딱 있어요. 갑과 을은 이혼한다. 이렇게. 그러면 그걸로 이혼이 되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그 판결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게 형성 판결입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 같은 게 뭐냐면 요게 그건데 예컨대 땅을 갑, 을, 병 요렇게 세 명이서 공유하고 있다고 볼 때 이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 관계를 없애고 분할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이 나는 여기가 도로입니다. 여기가 가격이 높고 여기가 가격이 낮고 이러면 각자에게 야 너희들끼리 협의해. 그럼 협의가 저거 잘 되겠습니까? 자기가 이용 가치가 높은 땅을 갖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협의가 잘 안 될 때 그럴 때는 세 명이 함께 소송을 해야 돼요. 만일에 갑이라는 사람이 나는 공유물 분할하고 싶다. 나는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피고로 요 사람들을 다 지정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공유물 분할 판결을 할 때는, 소송을 할 땐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야 돼요. 예. 공유자 전원을 대상으로. 만일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 기각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것만 빼고 뭐 해주세요. 안 돼요. 무조건 다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요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러면 저 공유물 분할은 이 사람들이 요렇게 갈라주세요. 의견은 낼 수 있겠죠. 하지만 법원은 그 의견에 구속되지 않고 법원이 임의로 자릅니다. 법원이 적절하게. 그래서 법원이 이렇게 잘랐다. 예, 그래서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돼 있다면, 그죠? 이 꼭지점 요 꼭지점 안에 있는 거는 갑, 요 꼭지점 안에 있는 거는 을, 요 꼭지점 안에 있는 거는 병, 으로 한다. 이렇게 딱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분할이 딱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기가 아직 안 됐어도 판결이 확정되면 그냥 그렇게 분할이 돼서 그렇게 법률 관계가 딱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요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여러분들도 나중에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 공유 관계를 처음에 설정할 때는 뭐 사이가 좋거나 뭐 해서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하다못해 이혼하더라도, 그러니까 혼인 관계 중에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공유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뭐 재산세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갈랐을 때는 필요합니다. 이런 거. 그리고 경매는 공경매, 나라에서 하는 경매만 해당 사항이 있다. 그리고 공경매에서는 이거는 뭐 많이 아실 거예요. 매각대금 완납시입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낙찰시도 아니고 등기시도 아니고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직 등기는 안 나왔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낙찰대금 내고 등기소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낙찰대금을 내가 다 내면 법원이 등기소에다가 촉탁을 해줘요. 예, 법원에서 등기소로 서류를 하나 보내요. 이 사람 명의로 지금 넘겨주라고. 그러면은 등기관이 보고 그대로 넘겨줍니다. 이렇게 절차가 진행돼요.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각대금 완납 시에 됩니다. 뭐 기타로 보면 혼동, 법정지상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피담보 체멸, 소멸로 인한 저당권의 소멸, 건물의 신축, 전세권의 법정갱신, 용익물권의 존속기간, 만료, 이런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등기 없이 소유권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외우란 얘기죠. 그죠? 예.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게 시험이 많이 나거든요. 다음 중 물권 변동의 성질이 다른 것은 해놓고 계약에 의한 거 하나 껴놓고 나머지 이런 것들 끼워놓으면은 요거 많이 끼웠거든요. 요거 많이 났었어요. 요거 건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 많이 났었고요. 요것도 좀 났었습니다. 예, 요거 혼법분 해놓고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외우기가 쉽지. 피신전용. 이거는 피신전용은 외우기가 쉽죠? 근데 혼동,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요거는 따로 그냥 혼법분이라고 외워두시고, 피신전용은 요거는 하나로 단어로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이렇게 단순 암기거리는 단순하게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걸 법리 따질 건 없잖아요. 그죠? 저 중에 하나 말씀드리면 건물의 신축 같은 거는, 자,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자, 내 땅이에요. 내 땅인데 여기에다가 빌라를 올리고 싶다거나 아니면은 원룸을 올려서 내가 여기 원룸에서 세나 받고 이리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내가 땅은 내 건데 이거 질려니까 견적내 보니까 한 10억 들어. 내가 10억이 없어.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업자하고 쇼부를 보는 거죠. 네가 네 돈 내서 지고 요거를 요만큼은 분양해서 팔아서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한 13억 정도 이렇게 공사대금 주겠다. 그래서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짓죠. 대부분은 이제 집주인이 이렇게 안 갚고 유치권 나오고 이러죠. 어쨌든 이런 상황일 때 이 건물의 소유권은 언제 누구한테 가느냐. 당사자가
요 건물을 이 땅 주인 걸로 한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이 건물의 건축 명의, 그죠? 이거 허가받는 것도 땅 주인 명의로 다 해놓죠. 이럴 땐. 그럴 때도 이 건물이 건축물로서 제 기능을 한다고 외부적으로 볼 수 있으면 즉시 소유권이 성립을 하고 그거는 주재료와 노력이 들어간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거. 명의와는 별도로. 건설업자 거예요. 건물 자체는. 응? 그러니까 주벽이나 기둥, 천정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 있어서 외부적으로 볼 때 건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으면 그때 즉시 소유권이 성립합니다. 건축허가 명의와도 관계없고 토지 소유권과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물론 건축업자들이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건축업자가 땅을 딱 보고 허름한 이제 뭐 땅 같은 거 있으면 아니면은 낡은 뭐 이제 주택 그럼 그 집주인한테 가는 거죠. 이거 나한테 팔아라. 안 판다. 뭐 대충 시세 보니까 한 5억 정도야. 내가 너한테 한 7억 줄게. 응? 아, 내가 널 어떻게 믿냐? 내가 이렇게 해서 너한테 7억을 줄 텐데 너 나 못 믿었잖아. 그러니까 모든 명의는 다 네 명의로 해줄게. 다 이러는 거죠. 땅 주인 명의로 다 해줄 테니까 같이 하자.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빌라들 많잖아요. 뭐 강북이든 뭐 어디든 많습니다. 그거 뭐 예컨대 10억 든다고 해서 자기 돈 10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중에 등기들을 막 보면 뭐 멸실 등기, 회복 등기 뭐 이거는 읽어보면 쭉 되는데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등기 중에 하나가 저 가등기예요. 가등기. 이 가등기라는 건 우리가 임시 이렇게 읽으면 대충 된다 그랬어요. 임시입니다. 임시. 예. 뭐 가처분 그건 임시처분이에요. 종국 처분이 아니라 임시. 가압류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는 겁니다. 예. 나중에 본압류를 따로 해야 됩니다. 가압류는 한다고 해서 뭐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나중에는 집행하려면 본압류를 전이해야 돼요. 어쨌든 임시적으로 하는 거다. 그러면 가등기는 저것도 임시등기죠. 그러니까 뭐 하는데 임시등기냐? 본등기는 직접 물권 변동을 일으키는데 가등기는 본등기를 나중에 내가 할 건데 그죠?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일단 미리 좀 해놓는 겁니다. 가등기는 나중에 본등기 진짜 물권 변동이 있는 등기는 할 건데 나중에 그때까지 시간이 좀 인터벌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는 등기예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임시로 해놓는 거니까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 가등기가 갖고 있는 성질을 딱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임시로 해놨습니다. 지금 등기를. 근데 내 권리를 해칠 수 있는 후속 등기가 막 생겼다. 그랬어도 후속 등기가 막 생겼어도 내가 가등기가 먼저 돼 있으면 내가 본등기를 하면 나중에 원래 본등기 하려고 이거 가등기 하는 거니까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내 가등기 시점 이후로 있었던 후속 등기들은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져요.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가등기의 가장 큰 목적은 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예요.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해놓는 겁니다. 미리.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순서를 지금으로 박아놓는 거죠. 순서를 지금으로 박아놓는 거예요. 내 후속으로 나온 거는 전부 다 나한테 영향을 못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등기의 가장 큰 효력이죠. 이거를 순위보전 효력이라고 불러요. 순위보전 효력. 물권 변동의 순위를 보존하는 거다. 생각해보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예컨대 1월 1일 날 소유권이 등기가 됐고요. 근데 이 사람이 1월 5일 날 뭐 A라는 사람한테 근저당을 해주고, 그죠? 1월 6일 날 B라는 사람한테 또 근저당을 해주고 1월 7일 날 C라는 사람한테 근저당을 해줬다고 치죠. 그러면 순위라는 건 날짜, 그죠? 그리고 접수 번호 이런 거에 따라서 랭킹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게 순위예요. 순위 보존 효력이라는 건 이런 순위를 내가 가등기를 해놓은 시점에 딱 보존시키는 겁니다. 후속에 뭐가 있어도. 그죠? 이게 순위 보존 효력이에요. 하여튼 가등기 시점으로 내 순위는 픽스가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나한테 영향을 못 미친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만 존재하고 실체 법상 효력은 없다고 그래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어요. 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권 변동의 효력 아니겠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순위만 픽스시키는 겁니다. 순위만. 그래서 가등기의 기초인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는 추정력도 없다. 이거는 뭐냐면 본등기가 넘어갈 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등기가 넘어갔다. 갑은태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갑과 을 간에는 매매 계약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 넘어갔구나라고 추정해 줄 수 있어요. 추정력이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갔으면. 그죠? 그러니까 만일에 이 을등기가 잘못됐고 나는 안 팔았다. 그러면 위조 같은 것들을 이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날릴 수가 있는데 가등기는 사실 그렇게까지 추정력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등기는 쉽게 되거든요. 가등기는 쉽게 돼요. 소송을 할 때 가등기는 어렵지 않게 받아줍니다. 가등기는. 왜냐하면 저건 임시적인 등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 예컨대 내가 저 사람한테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매매계약도 했대. 또 돈도 10억을 다 줬대.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등기를 차일피일 미룬대.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딴 데 팔지 못하게 딱 잡아놔야 될 필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분금지 가처분을 딱 걸어놓는 거죠. 그죠? 처분금지 가처분 같은 게 가등기예요. 이렇게 해놓는 게. 딱 해놓고 얘가 못 팔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이겼어. 그럼 갖고 오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볼 땐 진짜 얘한테 10억을 받았고 얘는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얘가 일부러 안 주고 있는 건지 뭔지 엄밀하게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받아줍니다. 가등기는 그냥 소명만 하면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돼요.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 강한 효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순위 보존 효력만 있고 실체법상 효력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추정력도 없어요. 가등기가 돼 있으면 아 얘가 뭔가 청구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겠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가등기가 돼 있는 부동산은 매매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제 돈 주고 다 샀어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딱 해버리면 내 거 날라갑니다. 얄짤없이 날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사면 안 되죠.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도 가등기 된 상태로만은 말소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한마디로 내가 가등기를 해놨어. 근데 이 땅 주인이 딴 데 팔아먹었어. 소유권이 넘어갔어. 그랬어도 내가 가등기 갖고 있는데 야 넘어가면 안 되지. 야 이거 너 말소해. 이거 못한다 이겁니다. 나중에 본등기 해야 돼요. 본등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말소가 돼요. 근데 내가 지금 가등기 있는 상태만 가지고 얘한테 뭐라고 못해요. 왜냐하면 나는 실체적인 권리는 없거든요. 아직은. 요거 중요합니다.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안 돼요.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요게 중요하죠. 가등기 상태만으로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니까.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안 돼요. 가등기가 불법 말소됐다. 그러면 회복등기 되고 이건 뻔한 얘기죠. 하여튼 내 그 가등기 이것도 순위보존 효력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거를 순위보존 효력이라도 지키려면은 함부로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되살릴 수 있어야죠. 그 얘기입니다. 또 가등기가 있다. 그러면 이거 낙찰자한테 인수됩니다. 이거. 그죠? 요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경매에서 경락가가 계속 떨어지는 몇 가지의 사유들이 있는데 예컨대 이렇게 가등기가 돼 있다. 또 유치권이 돼 있다. 또 봉분이 있다. 뭐 이런 것들.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럴 때는 낙찰가가 하염없이 떨어집니다. 막 처음에 감정가에 막 10분의 1씩 떨어지는 거 허다하죠. 10분의 1씩 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진정한 고수는 그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거 있는 데만 다 돌아다니면서 이게 진짜 가등기냐, 이게 진짜 정당한 유치권이냐, 이게 진짜 분묘기지권이 형성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배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등기가 되어 있는데 저 가등기가 허위의 가등기다.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그죠? 소송을 해서 승소하게 되면 갑자기 1억짜리가 1,000만 원에 낙찰 받았는데 다시 1억짜리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하면 되죠. 그게 진짜 고수죠. 그러니까 유치권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있어요. 공사대금을 뭐 짓는데 뭐 10억이 들었는데 그거는 지가 그냥 신고하는 거거든. 무슨 뭐 서류 내 이것도 아니에요. 유치권 금액 신고할 땐 그건 지가 내는 거야, 업자가.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요거는 딱 봤을 때 많이 들어봐야 3억인데 이 자식이 이거 10억을 해놨네. 예. 그러면은 소송할 값 잡고 낙찰 받는 거죠. 그래서 뭐 방해금지 가처분 이런 거 뭐 또 걸고 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이런 거 걸고 그래가지고 법정에서 그렇게 파이팅 하려면 상대방도 공사대금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상적으로 입증 받으려면. 그죠? 3억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때 조정하는 겁니다. 어? 뭐 판결까지 갈 거 있습니까? 3억 나왔지 내가 3억 줄게. 지금 이걸로 끝내자. 그러면 얘도 그렇잖아요. 원래는 지도 좀 이거 갖고 장사 좀 하려고 했다가 이제 다 까졌잖아. 이제 안 되잖아. 그러니까 3억 주겠다고 하면 나가는 거지. 예. 그러면은 벌써 7억이 이득이죠. 이게 진짜 고수들이죠. 예. 그런 것들은 아직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재산 다 날리게 돼요. 예. 자칫 잘못 이거 권리 분석하게 되면. 그죠? 자, 그 다음에 본등기를 했다, 나중에. 그렇게 되면 순위가 본등기대로 갑니다.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로 갑니다. 요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물권 변동 시점 자체가 소급하는 건 아니다. 요거는 중요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물권 변동이라는 게 있었던 거는 요때고 요 순위만 가등기대로 당겨주는 겁니다. 물권 변동 자체는 요거 할 때예요. 그죠? 요거 할 때고 나중에 그 순서만 그냥 조정해 주는 거예요. 가등기로. 요것도 좀 틀리게 많이 나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이전에 있었던 중간 등기들은 전부 다 직권 말소예요. 당사자가 요구 안 해도 법원이 알아서 싹 다 없애줍니다. 그죠? 가등기 있는 거 함부로 사면 안 돼요. 근데 그게 뭐 예컨대 뭐 어디 뭐 할 때 뭐 뭐를 하고 뭐 말이야 뭐 그죠? 근데 내 아는 선배는 하나가 예전에 발령을 지방으로 받아가지고 부랴부랴 짐을 싸서 내려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셋집을 얻어야 되니까 셋집을 얻어서 이렇게 갔는데 집이 경매로 넘어가갖고 그 자기 보증금을 반을 날린 검사도 한 명 있었습니다. 그거 뭐 그죠? 아 의사라고 해서 병 안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부동산 중개사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쉰다고 하잖아요. 뭐가 쉰다. 그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등기 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